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할아버지 치매가 아니에요. 서류가 조작된 거예요. 73살 버스기사 출신 박만수는 사위의 달콤한 말에 속아 평생 모은 20억 재산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 구월동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박만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30년 넘게 시내버스를 운전했던 습관 때문인지 새벽잠이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며 그는 매일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처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일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경비일이 끝나면 경로당에 들러 친구들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야 만수야, 오늘 저녁에 막걸리 한 잔 어때? 같은 경비조에서 일하는 김복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복수는 박만수보다 10살 아래인 63세였지만 둘은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좋지 그래도 오늘은 안 돼. 딸이 사위 데리고 온대. 박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외동딸 박지현은 45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사위 최성우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최성훈이 비싼 과일 상자를 들고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젠틀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이구, 이것들아,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 박만수가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흐뭇했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잘해주니 딸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최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 신문에서 봤어. 박만수가 대답했습니다. 보상금이 꽤 나올 것 같던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버님 집이랑 땅 합치면 20억은 거뜬히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성훈의 말에 박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하며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이 그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요즘 재개발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표적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최성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일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상속 문제도 복잡하니까요. 박지현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그냥 성훈 오빠한테 맡기면 안 돼요? 이런 거 잘못 처리하면 세금만 엄청 나온대요. 박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금이나 법률 같은 건 평생 버스만 몰던 자신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알아봐줘.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성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짜 속내를 박만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박만수는 김복수에게 어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야 만수야, 그거 위험한 거 아냐? 김복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요즘 재개발 사기 뉴스에 엄청 나오잖아. 도장이랑 인감 절대 남한테 주지 마. 그래도 내 사위인데 설마 그러겠어? 박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키운 딸 남편이야. 하지만 김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세상 무섭게 변했어. 요즘은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라니까. 우리 동네 박씨 할머니도 아들한테 집 빼앗겼잖아. 박만수는 친구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최성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재개발 전문 컨설턴트 장태수 대표님입니다. 장태수는 50대 초반으로 말끔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들 권익을 지켜드리는 일을 합니다. 장태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그럴듯한 회사 이름과 재개발 전문 컨설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재개발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면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태수의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위임장이나 서류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위임장이나 서류 같은 법률 용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 잠깐만요. 박만수가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몰래 휴대폰으로 김복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수야, 지금 우리 집에 재개발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왔는데 뭔가 위임장 쓰라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김복수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형님, 절대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그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일단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세요. 박만수는 거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좀 급하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장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재개발 일정이 빠듯해서요. 너무 늦으면 좋은 조건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최성훈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장 대표님은 정말 이 분야 최고세요. 우리 회사 고객들도 다 장 대표님한테 맡깁니다. 박만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박만수는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위 말도 맞는 것 같고 친구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지현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 지난주에도 약속 시간 까먹으셨고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신 적 있잖아요. 박만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건 그냥 깜빡한 거지. 치매는 무슨. 박만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빠, 요즘 혼자 사시니까 더 걱정돼요. 한번 병원에서 검진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으면 다행이고. 박지현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딸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한번 가볼게. 다음 주 화요일 최성훈이 직접 차로 박만수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가겠습니다. 간단한 검사예요. 차는 시내의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신경과 전문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0에서 7씩 빼면요. 제가 말하는 단어 3개를 기억해 보세요. 박만수는 대부분 대답했지만 몇 개는 틀렸습니다. 긴장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최성훈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만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최성훈이 심각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하시네요. 박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나는 멀쩡한데 무슨 치매? 선생님께서 MRI도 찍어보자고 하셨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최성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그렇게 말한다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모호한 표현으로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보호자분께서 잘 챙겨주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성훈은 박지현과 함께 다시 박만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성년후견인 제도 들어보셨어요? 최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박만수가 되물었습니다.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자가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제도예요.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최성훈의 설명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박만수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도 받아야 하는데. 혹시 나중에 판단력이 떨어지시면 어떡해요? 박지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할 순 없어. 좀 더 생각해 볼게. 박만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만수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잠깐 못 찾으면 혹시 치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깜빡하면 정말 내가 이상한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최성훈과 장태수가 의도한 대로 박만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만수는 김복수의 권유로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혹시 모르니까 구청에 한번 가보세요. 재개발 상담도 해주고 노인복지 담당자도 있어요. 김복수의 말에 박만수는 구청 2층 사회복지과로 올라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30대 후반의 여성 공무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의 명찰에는 이선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 재개발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박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선영은 박만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 컨설턴트 이야기, 성년 후견인 이야기까지 모두 들은 이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장태수라는 사람 아세요? 이선영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사위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재개발 컨설턴트래요. 박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선영은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이 민원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번 올라와 있어요. 재개발 사기 관련해서요. 이선영의 말에 박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 제도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한번 지정되면 어르신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돼요. 심지어 은행 통장도 보호자 동의 없이 못 쓰세요. 이선영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만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서류에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선영이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만수는 명함을 꼭 쥐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만수 씨 맞으시죠? 구청 복지과입니다. 어르신 건강 상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최근에 병원 검진 받으셨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이선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만수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요즘 몸 상태는 어떠세요? 깜빡하시거나 하는 일 없으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박만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은데요, 왜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어르신 건강 체크를 하려고요. 박만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수는 이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 구청에서 전화 왔는데 저한테 건강 체크한다고. 이선영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르신, 저희 과에서 그런 전화 안 했어요. 혹시 어디서 전화 왔는지 번호 확인하셨어요? 박만수는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070 번호네요. 인터넷 전화예요. 어르신, 이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어르신 정보를 빼돌린 것 같아요. 이선영의 말에 박만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절대 아무한테도 개인정보 주지 마세요. 이선영이 신신당부했습니다. 박만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함정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박만수는 최성훈과 박지현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토요일 아침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빠, 건강검진 다시 받아야 해요. 지난번 검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대요. 박지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 박만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빠, 제발.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박지현이 울먹였습니다. 딸의 눈물에 박만수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차는 시내가 아닌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래요. 최성훈이 대답했습니다.
30분을 달려 차는 한적한 곳에 있는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희망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요양병원? 나는 입원할 거 아니잖아. 박만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검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최성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간호사들이 박만수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아니 나는 걸을 수 있는데. 박만수가 항의했습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예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3층 병실로 올라가는 동안 박만수는 복도에서 여러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가 검사실인가?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잠긴 것입니다. 박만수는 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야, 여기 열어. 나 갇힌 거 아니야? 박만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최성훈과 중년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검사 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데도 안 아프다고. 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좀 쉬시면서 치료받으세요. 최성훈이 말했습니다. 나는 안 입원할 거야. 당장 나가게 해. 박만수가 문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2명이 들어와 박만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잠깐만 진정제를 놓겠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흥분하셔서요. 의사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싫어. 하지 마. 박만수가 저항했지만 간호사들이 팔을 잡았습니다. 주사가 팔에 꽂혔습니다. 곧 박만수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왜 이러는 거야? 박만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박만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깨셨어요?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요?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희망 요양병원이에요. 어르신 치매 치료 받으러 입원하셨잖아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치매 아니라니까. 나 좀 내보내줘. 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허락 없이는 퇴원 못하세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위와 딸이 자신을 이곳에 가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만수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고 점심에 또 약을 먹고 저녁에 또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은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쪽지 하나를 박만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간호사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할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에요. 서류가 조작된 거예요. 3층 비상계단 CCTV 고장. 새벽 4시 교대 시간 틈 노려. 박만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박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박만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복도에 간호사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들은 3층 끝 간호사실에 모여 교대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익 하는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마침내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숨을 죽이고 옆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박만수는 맨발로 병원 정문을 빠져나와 큰 길까지 뛰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박만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누가 쫓아올 거예요. 박만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상한 눈으로 박만수를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 가져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수야. 박만수는 옆집에 사는 김복수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놀란 얼굴로 김복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어디 갔다 오세요? 맨발에 환자복 입고. 복수야, 나 좀 숨겨줘.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복수는 박만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박만수의 이야기를 들은 김복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이거 큰일인데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니야, 경찰 가면 딸이랑 사위가 내가 치매 걸려서 가출했다고 할 거야. 박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구청 이선영 씨한테 연락해봐요. 김복수가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9시 이선영이 김복수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박만수의 이야기를 들은 이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 컴퓨터로 확인했는데 어르신 명의로 성년 후견인 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선영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거 신청했어? 어르신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사위분이 어르신 명의로 서류를 만든 거예요. 병원 진단서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이선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어르신 재산은 모두 후견인 관리 하에 들어가요. 집도 땅도 통장도 모두 사위분이 처분할 수 있게 돼요. 이선영의 말에 박만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사님께 연락해 볼게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이선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후 2시 한 중년 남자가 김복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시청 지능범죄수사팀 오진우입니다. 이선영 씨한테 연락받고 왔습니다. 오진우 형사였습니다. 박만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의 접근 장태수라는 컨설턴트 강제 입원, 그리고 탈출까지. 오진우는 메모를 하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박 어르신,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장태수라는 자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오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친다는 정황은 있었는데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가족에게 당한 거라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오진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르신이 직접 탈출해서 신고해 주셨으니 드디어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장태수 조직은 상당히 치밀합니다. 변호사, 법무사는 물론 구청 공무원 일부까지 매수되어 있어요. 심지어 경찰 내부에도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진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사위한테 다시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쳤다, 재산 정리 다 맡기겠다고. 오진우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 댁에 몰래 카메라랑 녹음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위가 어떻게 서류를 조작하는지, 어떻게 어르신을 속이는지 모두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박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위를 감옥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딸은 어떻게 될까? 손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김복수가 박만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지금 물러서면 또 다른 노인들이 당합니다. 형님이 용기 내야 이 악당들을 잡을 수 있어요. 김복수의 말에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만수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진우와 동료 형사들이 박만수의 집에 왔습니다. 거실 시계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화분 밑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도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어르신, 절대 티내시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오진우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최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훈이냐? 나 장인어른이야. 박만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병원에서 난리 났어요. 최성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나 집에 있어. 병원 나왔어. 박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치료받으셔야죠. 최성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이제 지쳤어. 내 말대로 할게. 재산 정리 다 내한테 맡기겠어. 박만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세요, 아버님? 최성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서류 다 가져와.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곧 가겠습니다. 최성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곧
사위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녁 7시 검은색 수입차 2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최성훈과 장태수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 하나가 내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최성훈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장태수도 인사했습니다. 이쪽은 법무사 김정훈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서류 작성 도와주실 겁니다. 최성훈이 소개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현명한 결정하셨습니다. 장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만 20억이 넘을 겁니다. 세금 문제 처리하고 아버님 노후 생활비 빼고 나면 한 15억 정도 남을 거예요. 장태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박만수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개발 보상금 수령 위임장, 부동산 매매 위임장. 하나하나 설명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거 다 사인하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요?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최성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리는 무슨? 솔직히 말해봐. 내 집이랑 땅 헐값에 팔아먹을 거 아니야? 박만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최성훈이 당황했습니다. 장인어른 제정신 아니신 것 같은데 병원 다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어? 너희들이 미친 거지. 노인 재산 빼앗으려고 이런 짓 하고. 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법무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기다리던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병원 가시죠. 다시 입원하셔야겠어요. 최성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오진우를 포함한 형사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장태수와 최성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장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장태수 당신은 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진우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최성훈 당신도 장인 재산 편취 시도, 성년후견인 사기 공모 강제 입원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다른 형사가 최성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법무사와 양복 입은 남자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고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담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박만수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믿었던 사위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 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손자는 어떻게 될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최성훈과 장태수가 체포된 다음 날 이선영이 박만수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하셨어요. 어제 체포된 사람들 조사하다 보니 엄청난 조직이 드러났어요. 이선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태수는 20년 동안 재개발 지역 노인들 상대로 수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돼요. 희망 요양병원 원장도 공범으로 잡혔고요. 오진우도 함께 왔습니다. 박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찾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5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오진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 1명, 경찰 1명도 뇌물 받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박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훈이는 어떻게 됐소?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보석도 어려울 겁니다. 오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박지현이 박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지현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성훈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아빠가 정말 치매에 걸린 줄 알았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내 잘못은 아니야. 너도 속은 거니까. 하지만 박만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믿지 않고 사위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박지현이 울먹였습니다. 용서는 하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박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장태수와 최성훈 요양병원 원장 위장 법무사, 매수된 공무원까지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만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분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버스 운전하며 악착같이 돈 모았습니다. 딸 하나 잘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가족이 빼앗으려 했습니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우리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장태수 조직적 사기 노인 학대, 강제 입원 교사 문서 위조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성훈 장인 재산 편취 시도, 성년 후견인 사기 공모 강제 입원 공모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요양병원 원장과 위장 법무사도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만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의가 이긴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만수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선영의 도움으로 재개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임대를 주고 2층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청과 시청에서도 박만수의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 덕분에 우리 구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성년 후견인 신청은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계약도 노인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박만수의 용기가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선영은 이 사건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오진우 형사도 표창을 받고 지능범죄 전담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어르신 덕분입니다. 오진우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못 잡던 조직을 어르신 용기로 잡았어요. 김복수는 여전히 박만수의 옆에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73살에 요양병원 탈출하고 사기 조직 잡고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김복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며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복수야, 내 말 들었어야 했어. 처음부터 의심하라고 했잖아.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잘 해결됐잖아요. 이제 편히 사세요. 김복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박지현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혼 절차를 밟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영웅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다 알아요. 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비록 사위에게 배신당했지만 딸과 손자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 것입니다. 박만수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노인보호법을 강화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본인 의사 확인을 필수로 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노인 상담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양병원 관리 감독도 강화됐습니다. 박만수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노인들이 용기를 내 신고했습니다.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박만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도 살았습니다. 어느 노인이 박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만수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노인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지금도 박만수는 경비 일을 하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입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렸습니다. 박만수는 집 앞 눈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줬겠지. 덕분에 이겼어. 눈 속에서 박만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